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이놀트 니버. 인간과 사회. 인간 사회는 인간 생활의 시작보다 역사에 더 깊게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인간들은 집단 생활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각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완성을 위한 토대이다. 인간의 재주가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이 제공하는 재화들을 증가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재화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생존의 필요성을 넘어 욕구를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는 인간 생활의 보존과 실현을 보장해주는 자연적, 문화적 산물들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자연의 정복과 그에 따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증가는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인간에게 해를 끼쳐온 자연의 독을 뽑아버린 과학기술은 사회적 강제력을 크게 강화시킨 사회를 새로이 만들어냈다. 자연의 부적합성을 제거하는 도구가 인간의 부적합성을 증가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인간의 본성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면에서 부족하지 않다.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 주어졌다. 그리고 자연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인들의 욕구가 자신의 그것과 상충될 때 그들의 욕구를 고려한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지성과 상상력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필요성들은 점차 이러한 집단의 규모를 확대시켰다. 직접적 가족관계보다는 느슨한 혈연관계가 사회적 연대의 바탕이 되면서 자연적 충동은 확장되었다. 이때부터 인간 협동의 단위들은 규모가 커졌다. 가족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 협력은 모두 일정한 강제성을 요구한다. 권력은 공동체 내부의 평화를 위하여 정의를 희생시키고 또 공동체들 간의 평화를 파괴하기도 한다. 왕들만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은 옳지 못하다.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감정적으로는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럼에도 공동체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질투와 시기, 교만과 탐욕의 충동에 빠져 있다. 현대의 전쟁이 경제적 힘과 특권의 불균형을 수반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지성이 기적적으로 진보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분쟁들을 격화시키고 있는 불균등한 권력이 제거된 뒤에라도 여러 민족 공동체들 사이에 생겨나는 대립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인류의 전 역사는 집단 내부의 무정부적 상태를 저지하는 권력이 집단들 간의 관계에서는 무정부적 상태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고대의 왕들은 다른 전제자들과의 투쟁에서는 자신들의 백성의 희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에서 국가의 이익과 민중의 복지는 군주의 변덕스러운 목적에 종속되었다. 한 인간이 탐닉했던 개인적인 변덕은 군주들로 하여금 죄 없는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한 동기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자만심, 질투, 손상된 허영심, 탐욕, 더 넓은 영토에 대한 권력욕, 왕족들 간의 불화, 부자지간의 원한, 유치한 변덕, 이 모든 것들은
국제 분쟁의 우연적 원인이 아니다. 인류의 성장된 지성과 민중에 대한 군주의 책임감은 권력층의 변덕을 억제하기는 하였지만 권력층의 자기 이익은 견제하지 못했다. 그들은 만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야망을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야망과 결합할 수 있다면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금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하찮은 허영심과 격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근대사에 속한다. 그는 스스로 프랑스의 애국심의 도구로서 자처하면서 권력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유럽을 피로 물들였다. 산업 자본가들의 원료와 시장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지구의 후진 지역과 미개발 지역의 통치권을 둘러싼 경쟁이 현대전쟁의 계기이다. 그러나 각국 내의 지배적 경제 집단들의 야심과 탐욕만이 분쟁의 원인은 아니다. 모든 집단은 제국주의적 야심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야심은 그 집단의 지도자들과 특권 계급의 탐욕에 의해 가중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모든 집단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생존의 본능에 뿌리를 두면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팽창적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위한 개인의 합리적 원천들. 사회적 갈등과 불의의 궁극적 원천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자애심을 증대시켜 정의를 세우려는 바람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은 보통 사회 불의의 뿌리로서 무지보다는 이기심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보다 순수한 종교는 자애심을 증대시키고 인간의 이기주의를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해봤다. 이에 비해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의 지성을 확대함으로써 불의는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알지 못하여 이기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기주의의 희생자들이 너무 무지해서 자기들을 착취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방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혹은 그들은 사회의 불의는 넓고 관습적인 학습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학습은 비합리적 미신에 의해 인정되거나 이성에 의해 폐지될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지성이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사회 불의가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18세기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성의 시대에는 사회 불의와 중세적 전통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 제거하면 나머지도 사라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만큼이나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또 직접 눈앞에 드러난 필요성에 대해서처럼 먼 곳에 있는 사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지성적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치밀한 사회교육이 인간의 동정심의 영역을 확대시키지 못한다. 개인의 요구가 대중 속에서 흐려지는 도시사회의 사회활동가들은 일반적 사회적 조건들 중에서 중요한 표본들만을 골라냄으로써 욕구를 개인화시켜버리는 방법만을 개발해왔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생각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동정심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관계들의 조화는 자애심에 의존하는 만큼 더욱 많이 정의감에 의존한다. 정의감은 지성의 산물이지 감성의 산물이 아니다.
정의감은 일관성을 최고 목적으로 덕목으로 생각하는 이성이 낳은 결과이다. 칸트의 두 가지 도덕적 원칙 중 하나인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에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는 경륜은 이성의 일관성의 요구를 행위의 문제에 적용한 것이다. 진리가 기존의 진리체계와의 조화된 관계에 의해 판단되듯이 한 행위의 도덕성도 그것이 일관된 도덕 행위들의 보편적 체계에 타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이성이 자아에게 요구된 것과 타자에게 주어진 것 간의 조화의 일치에 도달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근접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다. 물론 이성은 그러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이성의 최우선 과제는 자아의 다양한 충동들을 조화시켜 자연히 인간에게 부여한 충동들의 혼란상의 질서를 잡는 일이다. 인간 생활에서 본능들은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자연적 충동들은 크게 확장되어 한 충동의 만족은 다른 충동의 만족과 상충된다. 자신의 생활과 타인의 생활 사이의 종합을 이루기보다는 개인 생활 내에서 질서를 세우기가 쉽다. 이성의 힘은 대부분 자신의 이 같은 최우선 과제를 달성하느라 쇠진되어 두 번째 과제에는 덤벼들지 못한다. 하지만 이성적 인간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인정하고 또 인간적 충동의 전체를 위하여 현실적 조화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성의 힘이 정의에 기여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 때문이다. 첫째, 이성이 사회적 조화를 위해 개인의 욕망에 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둘째, 이성이 전체 공동체의 지성적 전망에서 개인의 요구와 주장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성은 불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내에서의 그들의 권리를 의식하게 하며 그들을 설득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합리적 정의보다는 정치적 정의에 기여한다. 그러나 덜 친밀한 인간관계들에서의 모든 정의는 합리적이면서 정치적이다. 그것은 갈등하는 권리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및 그것들 간의 조정에 의해서 그리고 동시에 힘에 대한 힘의 주장에 의해서 확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의는 만일 도덕이 오직 개인의 입장으로만 규정된다면 도덕적으로 창조된 사회 가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의 관점에서는 도덕적 성취를 나타낸다. 곧 전체 사회 및 개개의 구성 집단이 전통이 아니라 합리적인 정의의 이상에 따라 사회적 관계들을 심판한다는 뜻이다. 각각의 집단들이 취하는 부분적인 입장에서는 충돌 없이 사회조화를 이룩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합리적인 정의의 이상은 갈등이 시작될 때와 해결될 때 모두 작용한다. 이성의 개발과 정신의 성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관계들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한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충동들을 포괄적인 사회적 이상과 관련지어 그 통제하에 두기 때문이다.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동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동기가 불가피하게 취하는 가식과 그들의 욕망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그는 사회의 도덕적 순수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만이 폭로되었다고 해서 혹은 스스로 그 기만성을 의식하게 되었다고 해서 부정직하기를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 내에 불평등한 권력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어떠한 수단이 자신의 목적에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과 이성의 개발을 통해 사회 정의가 증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남아있다. 이러한 개발은 사회적 충동들을 자연히 자극하는 직접적인 대상들 너머로 확대시킨다. 왜냐하면 이성이나 지성은 생동적인 충동들의 전 분야에 대한 조화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를 자극하는 모든 동기들과 이로부터 생겨나서 정직한 과오와 부정직한 가식을 감소시키는 재반 결과들을 밝혀준다. 사회정의가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이성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성의 한계들로 인하여 순수한 도덕적 행위, 특히 집단적인 관계들 속에서의 그러한 행위는 불가능한 목표가 된다. 인간은 결코 완전히 이성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사회 집단의 생활로 진행해 갈 경우 이성이 충동에 대해서 갖는 비중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된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덕적 자원들 중에서도 선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 전망에서 보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 분명한 도덕적 판단들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는 하지만 그것의 경향은 충동에 맞서서 이성을 지지한다. 인간이 보다 넓은 사회적 이해관계는 현명한 이기주의와 상충되는 것이라기보다 조화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인간은 직접적 욕망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제레미 벤담은 분별력 있는 이기심이란 이타성만큼이나 드문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크게 실망하였다. 충동이 직접적인 목표를 향하게 될 때에는 설사 이성이 그 진정한 목적을 좀 더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획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려 해도 그것을 중지시킬 수 없다. 3. 사회생활을 위한 개인의 종교적 원천들. 각 개인의 도덕적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려는 기대는 합리적 이상주의자와 종교적 이상주의자에 의해 주창되어 왔다. 종교를 다시 부흥시키려면 사람들은 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있어 왔다. 이런 믿음은 심지어 종교의 힘이 수많은 적대자들과 비난자들에 대해 수세적인 위치에 있던 시대에도 표출되어 왔다. 이는 도덕적 생활에 대한 종교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준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탁월한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사회를 그 병폐로부터 구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기심의 인정이 그것의 힘을 완화시키거나 사회에서 그것의 반사회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건이라면 종교는 인간의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회개하는 정신을 평가하고 전파하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은 스스로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작은 의지를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와 병립시키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생활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 외계의 감정은 모든 종교 문학을 통하여 겸허함의 동기가 되어 왔다. 종교는
사랑의 이상으로 정의의 이념을 부풀게 한다. 정의의 이념은 종교로 인하여 윤리적 요소가 사라진 순수한 정치적 이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의 이상은 정치적 윤리적 이상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 윤리적 이상을 구해내야 하는 것은 종교적 윤리적 이상이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에는 종교적 요소가 들어있다. 종교에 대한 이상을 초월한 열정을 갖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도 절망을 극복하고 도전할 용기를 갖지 못한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은 그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종교가는 신앙에 의해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될 수 있는 견해이다. 종교가 참되다고 믿는 이유는 전적으로 참되기 때문이 아니고 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진리가 의심스럽지 않아야만 참된 것이 된다. 하지만 종교적 신앙의 모든 힘이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에 이용될 수는 없다. 종교적 신앙이 최고도로 발현되는 것은 개인의 순수한 양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앙의 전망이 어떠한 형태로든 실현된다면 그것은 친밀한 종교적 공동체 내에 국한될 것이다. 종교적 공동체에서 개인적 이상들은 사회적 실현을 성취할 수는 있지만 사회를 정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감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에게 사회란 항상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연의 힘들을 사용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법을 아는 한,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데 힘들을 사용하는 법을 아는 한, 그들은 신의 왕국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내재되어 있는 타락의 위험을 알게 되면 종교적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움츠러들 것이다. 이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면 종교적 이상들은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하여튼 어떤 사회도 그렇게 정의로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회의 잔인성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순수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는 찾아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4. 여러 민족의 도덕성. 개인들 사이의 관계와는 달리 집단들 간에는 윤리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개인의 태도와 집단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지적해 왔다. 특히 사회 정의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성립되는 관계보다 한 국가 내부의 경제적 계급 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된다. 그러나 집단 행동의 윤리 문제를 분석하려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윤리적 태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까닭은 근대 이후의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강한 결집력과 강력한 국가적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 그 구성원들의 성격도 각기 뚜렷한 특징을 지닌 집단이기 때문이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국가의 권위를 능가했던 데 비해 오늘날에는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본가 계급이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는 17세기 이래 늘 그러했듯이 인간이 만든 결사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민족이란 영토의 바탕을 둔 결사체인 고로 그 응집력의 원천은 민족 감정과 국가 권위이다. 국가와 민족은 동의어가 아니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러 개의 민족들로 혼합되어 있다. 국가는 합리적인 정신과 지성보다는 폭력과 감정에 의해 유지되는 결사체이다. 합리적인 자기 극복의 정신이 없이는 자기 비판이 있을 수 없고
이러한 엄정한 자기 비판이 없이는 윤리적 행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의 태도가 윤리적 성격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내부에서 나타나는 자기 비판을 향한 여러 경향들조차 일반적으로 지배층 및 사회 자체의 통일지향적 본능에 의해 차단된다. 자기 비판도 일종의 내부 분열이지만 일반 민중의 저급한 수준에서는 이 건전한 내부 분열을 위험한 내부 분열로 봐버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 각국에서는 진정한 도덕적 이상주의와 저열한 도덕성을 구별하지 못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충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게 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사회가 비판을 곧 불충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가톨릭 교회의 근대화론자인 티렐은 이러한 비판 정신이 결여되면 개인의 의지보다는 사회의 의지가 더 쉽게 이기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간파했다. 국가의 이기심 외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나는 국가 공동체의 통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사용이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강제적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은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그 목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기심에 이와 같은 원천을 억제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특권을 박탈해버리면 그들의 이해는 전체 국가의 이익에 부합될 것이다. 오늘날 한 국가의 경제적 지배계급은 국제교역에서의 이윤 추구, 노동자 착취 및 원료와 시장의 획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전체 국민의 복지와는 무관하다. 그런 것들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단지 현재의 사회조직화에서는 전체 국가의 경제개발이, 경제생활이 개인의 사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회주의 국가가 권력과 경제적 특권을 분리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국가의 이기심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전쟁은 현대의 자본주의적 사회 질서가 성립되기 전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 자본주의가 사라지더라도 있을 것이다. 각국의 제국주의에 대해 자본가 계급의 탐욕이 촉진제의 역할은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국주의 자체를 만든 장본인은 아니다. 개개 시민들은 사회적으로 무지했지만 앞으로 지식 수준이 점점 높아질 것이며 이렇게 높아진 사회의식이 국가의 태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대중의 지식 수준이 국제관계에서의 도덕적 난맥상을 제거할 만큼 충분히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된다. 어떠한 신랄하고 예리한 분석을 거부하는 애국심에는 윤리적 역설이 존재한다. 애국심은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시켜버리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저열한 충성심이나 지역에 한정된 충성심에 비교해 볼 때 고차적 이타주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여타의 모든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개인의 비판적 태도를 말살해버리는 열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헌신적 충성의 맹목적 성격이야말로 국가 권력의 기초이다. 또 도덕적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이다. 이리하여 개인의 비이기성은 국가의 이기성으로 전환된다. 바로 이 때문에 개인들의 사회적 동정심의 확산만으로
인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희망은 헛된 망상이 되는 것이다. 이타적 열정을 이처럼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바꾸기는 쉬워도 인류 전체를 향한 열정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류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라 하면 막연하기 때문이다. 국가보다 적은 공동체들, 즉 종교, 문화, 인종, 경제 등의 단체들도 시민의 충성심을 얻기 위한 국가와의 경쟁에서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는다. 교회는 중세 때의 보편성이라는 특권을 갖고서 국가와 경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보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는 국가보다는 계급이 일차적인 충성심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가가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다. 국가는 다른 공동체들이 결여하고 있는 경찰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생생한 상징들을 사용하여 개인들의 의식 속에 국가의 요구사항을 각인시킨다. 상징이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절한 상징을 사용하지 않고 거대한 사회 집단을 인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정부라는 기관을 통해 국가의 무장과 의식을 통해 군사력의 과시를 통해 장엄함을 통해 통일과 위대성의 상징들을 드러낸다. 젊은 날의 추억을 이루는 시골 마을과 풍경 그리고 그때의 경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은 애국심이라는 정서 속에 스며든다. 자연에 의한 보편적인 혜택도 약간의 상상력만 동원하면 자유로운 국가가 시민들에게 베푼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애국심이라는 감정은 현대인의 정신 속에서 힘을 얻게 되므로 국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애국심을 사용할 수 있는 위임을 받는다. 이러한 경우들은 수없이 많다. 5. 특권 계급의 윤리적 태도. 한 국가 내부의 사회 경제적 계급들은 그 국가의 권위, 내적 결속력을 독점하고 있지 못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적도 없다. 따라서 계급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과거의 각 계급들의 중대한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개인들은 대략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에 대한 충성심에 입각해서 행동하기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행동했다. 계급은 일반적으로 공동의 기능을 기초로 형성되지만 이 기능이 특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 계층은 몇 가지 심리학적 특징들을 척도로 해서 여타의 중간 계급과 구별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심리학적 특징들은 교수 계층이 자기들과 동일한 사회 경제적 특권의 기반 위에서 다른 중간 계급과 공유하는 정치적 태도에 비해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회적 특권의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며 바로 이 불평등이 계급 분열 및 계급 현대의 기초가 된다. 현재 일본에는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계급의 사회정치적 위세에 비해 더 큰 사회정치적 위세를 가진 사무라이라는 무사계급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 계급의 권력과 위세는 봉건적 전통의 전제이며 여기에서는 군사적 힘과 명예가 순전한 경제적 힘을 능가한다. 또한 러시아에 있어서는 권력이 경제적 토대에 의존하고 있기보다는 국가를 관리하는 능력을 가진 관료계층에 존재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권력은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특권을 향유하는 것도 자본가 계급이다.
다양한 정치적 신조와 사회적 태도들은 각기 다양한 계급들이 지닌 사회적 권력과 특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구별은 유산자와 무산자를 척도로 해서 나누어진다. 산업 노동자들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분화될 수 있음을 알고 나서는 혜택을 누리게 될 숙련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비숙련 노동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있는 소상인, 귀족 등과 같이 또 다른 계층이 있는데 이들의 계급적 입장과 사회적 견해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경제적 척도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의 계급은 중세시대의 사회적 계급에 비해 훨씬 뚜렷한 자기의식을 지닌 반면 그 경계선은 모호하다. 또 각 계급들이 자기들끼리 결속하여 자기 주장을 하는 원천이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중심주의 문명의 힘은 계급의 구별을 산출해내는 경제적 생활 양식의 다양한 기능과 차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각 계급들이 지닌 자기의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건 관계없이 일단 성립된 계급의 구성원들의 세계관은 각 계급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한 경제적 생활 상태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종교적 혹은 합리주의적 이상주의의 능력을 과신하는 윤리적 이상주의자들은 계급 분열의 물질적 기초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성과 양심의 힘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확신을 갖는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확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합리적 도덕적 자원의 개발이 사회윤리적 전망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계급적 이기심마저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덕적 이상주의는 일정한 상상력의 한계 내에서만 표출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상상력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동기의 진정한 성격 및 자신과 경합하는 상대의 이해관계의 타당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극소수 사람의 이 상상력은 예리하기 때문에 이기적 동기는 적절히 억제되고 타인의 이익은 고려된다. 이 같은 이상주의는 정치 사회적 문제들을 부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동시킨다. 온전한 도덕감이 지상의 윤리적 원리에 위배되는 사회 조직의 한계 내에서 스스로를 표현하게 될 경우 사람들의 도덕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권적인 지배계급의 도덕적 태도는 전반적인 자기 기만과 위선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특권 계급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위선의 형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자신들의 특수한 역할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한 사회에서 이 같은 중요한 역할에 대한 특별한 보답이란 것이 정의롭고 또 사회적으로도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계급 권력은 얼마든지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서조차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의 특수성이란 미명하에 자기를 정당화시킨다. 이런 주장이 세습적인 기득권을 소유한 특권 계급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럴듯하기 위해서는 비특권 계급은 같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권 계급은 언제나 이런 가정을 믿고 있다. 이 계급은 특권을 통해 사게 되는 교육 기회의 풍부함과 특권적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권위 행사의 기회의 다양성을 통해 갖가지 능력을 개발하는데, 이런 능력을 특권 계급에서는 후천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라고 간주해버린다. 그러면서 이 계급은 억압계급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차단하고는 뻔뻔스럽게도 억압계급의 결함과 무능을 비난한다. 19세기에 이루어진 보통교육의 실시를 위한 노력은 모든 나라의 특권계급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 교육은 억압계급에게 자신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잠재적 힘이기는 하지만, 지배계급은 교육을 통해 순종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바람이 무의식적으로나마 아담 스미스의 보통교육 공호로에서도 발견된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행사하는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하나의 위선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18, 19세기의 신흥 자본가 계급은 자신들이 노동계급에 비해 더 큰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신흥 자본가 계급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유한계급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19세기 정치 경제에서의 청교도적인 프로테스탄트의 근면성을 끌어들였다. 이 같은 개인주의 및 절약과 근면에 대한 찬사는 역으로 노동계급의 빈곤이 그들의 게으름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을 확신시켰다. 6.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윤리적 태도. 과거의 모든 사회는 사회체제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사회 불의를 영속시켰다. 물론 고대에도 노예들의 반란이 있었고 중세에도 농민 반란이 있긴 했지만 이런 일은 드물었다. 이 같은 반란이나 폭동들은 굶주린 사람들의 반항적 열정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존엄성과 지속성을 부여해 줄 사회 철학이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이 없었다. 농노들이 기아와 궁핍으로 더 이상 참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산발적인 반란이 고대와 중세의 하층 계급의 특징이었던 순종적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근대 노동계급의 도덕적 태도를 특징짓는 도덕적 냉소주의, 평등적 이상주의, 반항적 영웅주의, 반민족주의, 국제주의 및 가장 중요한 충성을 다해야 할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계급을 찬양하는 행위 등은 모두 산업시대, 즉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물론 이것들 중에 일부는 정치적 투쟁을 통해 얻어진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귀족계급에 대항하여 자본가 계급이 벌였던 이 운동은 비록 노동자들은 주요한 혜택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 주었다. 이런 능력과 시야는 과거의 피지배 계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근대 자본주의와 산업주의가 가져다 준 성과다. 중세의 사회조직은 인격적이었다. 지주와 농노, 장인과 직공 등 그들의 관계는 직접적이었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친밀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담겨있는 사회적 불평등은 인격적 특성에 의해 흐려졌다.
기술 중심적 문명의 발전은 소유와 권력의 집중화 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의 책임감이 소멸되고 개개인의 노동자는 대중사회 속에 매몰되었고 주식 소유의 메커니즘과 대량 생산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관계에서의 인간적 요인들은 모호해졌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기계화됨에 따라 인간활동의 경제적 동기는 증폭되고 표면화되었다. 모든 사회는 발전을 위해 생존을 위해 평등을 요구한다. 불평등의 기초는 곧 사회 내에서의 권력의 불균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롤레타리아는 평등한 정의라는 목표 설정에 있어 그리고 기존의 불의의 뿌리를 분석함에 있어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선택하는 방법들이 단 하나밖에 없는 방법인지 혹은 지성을 가진 현실적인 사회가 생각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프롤레타리아가 막스주의를 통해 절대적 권위를 지닌 역사 철학에 버금가는 타당한 사회 변혁의 방법을 갖고 있다고 믿는 그들의 확신은 과학적인 진리의 범주보다는 종교적 과신이다. 혁명의 필연성과 폭력의 불가피성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적 확신이 어느 정도 진실을 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사실 프롤레타리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것이 아닐는지 모른다. 그들의 확신은 엄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사회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 제거된 불의의 자리에 새로운 불의를 교체시키는 위험을 겪지 않고 사회 내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사회적 불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프롤레타리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한다. 프롤레타리아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사회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7. 혁명을 통한 정의 1차 대전이 승전국, 패전국 모두에게 안겨준 참담한 결과 이에 따라 각국이 전쟁으로 빚어진 재정과 국방의 부담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 미래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평화기구 즉 국제연맹의 좌절 전 세계적인 공황과 이에 따른 모든 지역의 수백만 노동자들의 불안정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극적인 성공 등 이 모든 요소들로 인하여 반항적 천민들의 수모를 받던 정치 철학은 서방 세계의 정치 생활에 큰 약속인과 동시에 큰 위험이 되었다. 악의지, 일윌 이외에 본성상 비도덕적인 것은 없고 선의지, 굿윌 이외에 본성상 선한 것은 없다. 폭력이나 혁명을 본성상 비도덕적이라고 가정하는 태도는 두 가지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폭력을 악의지의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표현으로 비폭력을 선의지의 당연한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폭력은 본질적으로 악이고 비폭력은 본질적으로 선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그렇진 않다. 가장 친밀한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필요치 않은 강제력의 수단이 집단 간의 조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하나의 가정이 옳다면 위의 견해는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집단 간의 관계에서는 그리 타당하지 못하다. 일단 우리가 강제력의 요소를 윤리적으로 정당한 범주에 귀속시키게 되면 설사 그것이 항상 도덕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폭력적인 강제성과 비폭력적인 강제성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경계선을 확립할 수 없다. 직접적인 폭력이 가져다준 결과들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설사 궁극적인 목적이 참이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자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폭력은 선천적인 근거들을 이유로 해서 배제될 수는 없다. 직접적인 폭력의 결과가 자주 그렇게 생각되듯이 비폭력의 결과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 그렇다. 따라서 폭력과 비폭력 간의 차이는 의미 있는 구별이긴 해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비폭력을 주장했던 간디의 영국 면화 배격 운동은 결과적으로 영국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게끔 했으며 전시 중 연합국의 독일 봉쇄로 인하여 독일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기아에 시달렸다. 생명과 재산에 결정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서 한 집단을 강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복잡한 집단 간의 관계에 담겨 있는 요소들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개인 관계의 윤리를 무조건적으로 집단 간의 관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전통에 의해 답습된 도구적 가치들을 본질적 도덕적 가치와 무조건적으로 동일시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오직 선의지만이 본질적으로 선하다. 하지만 선의지가 각 개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행위들로 나타날 때 우리는 곧바로 올바른 동기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올바른 수단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성은 수단이나 목적을 선택하게끔 올바른 의지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를 척도로 해서 판정하기 불가능한 특수한 행동이나 태도도 있다. 이러한 것은 경험을 통해 확립된다. 그 결과 전통에 의해 답습된 가치가 본질적 가치로 인정되게 된다. 타인의 생명과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본질적으로 선한 범주에 속하게 되고 같은 공동체의 성원의 생명과 의견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악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중간층 간의 차이점은 대체적으로 스스로를 1차적으로 독립된 개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과 1차적으로 사회 집단의 한 구성원이라고 느끼는 사람들과의 차이에서 두드러진다. 중간층은 개인적 도덕의 규범들을 모든 사회적 관계에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들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 도덕적 냉소주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무관심 등의 충격을 받는다. 중간층의 이런 태도가 개인적 도덕의 이상을 인간 집단의 행동을 위한 규범으로 삼고자 하는 정직한 노력이라면 이런 태도는 정당하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자기들의 집단 행동을 개인적 이상에 합치시키지 않는 중간층의 자기 기만인 이상,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간층은 자유를 신뢰하기는 하지만 만일 이 때문에 자신들이 사회에서 점하고 있는
지위가 위협받게 된다면 단호히 자유를 부정한다. 그들은 사랑과 이타심의 도덕을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특권 없는 계층에 대해 사랑하고 이타적인 집단적 태도를 보인 적은 거의 없다. 그들은 폭력을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을 받는 위기가 닥치면 폭력을 사용한다. 그들은 계급 투쟁보다는 계급 간의 상호 이익을 주장하지만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원리를 따르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문화적, 사회적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개인적 도덕의 규범을 따를 만큼 충분한 개인적 자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현실을 파악함에 있어 집단적 행동을 단위로 한다. 이들은 특권 계급에 비해 자기 집단의 귀속감을 크게 느낄 뿐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 가해지는 다른 집단들의 행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이들의 도덕적 태도는 개인의 도덕적 행위보다는 집단의 도덕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8. 정치적 임에 의한 정의. 노동계급을 숙련 노동자 및 미숙련 노동자와 동일시되는 혜택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사회 공동의 부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정당한 몫을 탈취당했다고 느끼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음으로 해서 완전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집단은 보다 완화된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식과 입장을 표출한다. 이 집단은 혁명적인 막스주의와 더불어 집단주의적 목표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방법을 버리고 진화적 방법을 택한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산업국가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비록 그 정치 철학이 중간층 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 같은 진화론적 개량적 사회주의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다. 경제 영역에서 노동자들의 힘, 주로 파업이라는 무기는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에 그리 적합지 않다.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힘은 지배계급의 영향력 하에서 파업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가에 의해 약화된다. 정치 권력의 강압적인 탄압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무기는 강하지 않다. 과잉 생산으로 빚어지는 공황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위협하여 파업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한편으로는 파업자들을 얼마든지 대체하고도 남는 실업자군과 공비판자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힘만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바위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면 노동계급은 정치 권력도 가져야 한다. 노동계급은 이런 정치 권력을 발전시켜감에 있어 자기와 다른 경제적 기반을 가진 정치가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부탁할 수는 없다. 설사 자신들의 잠재적 정치적 힘으로 위협하여 지배계급으로부터 얼마간의 양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양보란 스스로의 조직화된 운동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작다. 미국에 있는 대규모 노동단체들이 이러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무지를 보여주는 징표이다. 이런 교훈을 배우는데 수년간의 경험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미국의 노동단체들이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
숙련 노동자와 반숙련 노동자가 순전히 경제적인 무기, 노동조합과 파업의 효과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난 다음에 정치 권력을 조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들이 새로이 획득한 정치 권력 기구들의 잠재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보다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게 된다. 이런 유형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상대적인 낙관론을 갖도록 해주는 기반은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 상태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와 진화론적 사회주의의 차이는 워낙 크므로 이 둘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이란 불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회적 불의의 일부분을 온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불의를 타파한다면서 오히려 새로운 불의를 저지르는 모험을 할 것인지에 관한 개인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전통적 사회적 악배로부터 어느 정도로 고통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부분적으로는 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의 심도에 따라 좌우되기도 할 것이다. 9. 정치에서 도덕적 제-가치의 보전, 탐욕, 권력의 의지, 그 밖에 갖가지 이기적 욕구와 같은 자연적 충동은 이성에 의해 완벽하게 제어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철학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충동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자연의 힘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역사에 의해 자연을 제어하려고 시도하는 정치적 전략들을 보완해야 한다. 만약 강제력, 이기적 욕구, 갈등 등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수단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면 영구적 분쟁과 영원한 독재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오늘 구원의 수단인 것이 내일은 예 속의 쇠사슬이 되지 말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지나치게 일관성 있는 정치적 현실주의는 사회를 영구 전쟁 상태에 맡겨버리는 것 같다. 사회적 결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사회적 불의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면 그리고 사회적 불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한 강제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끝없는 사회적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상충하는 다른 이기심을 내세우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때 이 다른 이기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뭔가? 그리고 기존의 권력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력이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권력은 어떻게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가? 만약 사회에 있는 합리적 요인과 도덕적 요인의 힘에 대한 정치적 현실주의의 불신이 가중되면 그 사회는 기껏해야 권력의 불안정한 균형 정도를 지상의 목표로 삼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처럼 상충하는 사회 세력들 간의 불안정한 균형 상태가 잠정적인 사회적 평화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권력의 균형 상태에 우연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파괴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의 세계사는 갈등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조급한 노력이 가져다준 비극적 결과를 보여준다. 새로운 평화도 외양분인 억지 평화이다. 단지 사회적 경제적 세력들 간의 균형이 대전 전에 비해 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도덕가들도 정치적 현실주의자 못지않게 위험스럽다. 도덕가들은 종종 현대의 모든 사회적 평화에 게재되어 있는
불의와 강제력의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평화주의에 비해 진실하다. 평화주의자들이 볼 때 프롤레타리아는 국제분쟁을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계급투쟁을 찬양하는 것이 모순으로 느껴지겠지만, 프롤레타리아가 강제력의 제거는 허황된 이상이지만 강제력의 합리적인 사용은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한 방도라고 주장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 목적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까지 정당화한다는 원칙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위험하다. 이 같은 위험은 사회적 투쟁에 관여하고 있는 사회 집단이 자신들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서 생겨난다. 그 어떤 사회도 이런 식의 주장을 심판할 수 있는 절대적 공정한 법정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성은 비록 편견에 사로잡혀 부분적인 입장에 굴복하는 일이 흔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주장과 요구를 분석하고 공정성을 판가름한 일은 이성의 고유 업무이다. 갈등이 심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이성이 실패하는 일이 많겠지만, 가장 명백한 사회적 소외 상태를 이성이 찾아내는 일은 가능하다. 한 사회 집단이 기만에 의해 권리를 뺏기는 곳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주장에 특별한 도덕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사실상 일정한 평등을 이룩한 인간사회의 한 부분에 의해 불변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다. 억압받는 민족들, 예를 들면 터키에 항거하는 아르메니아인들, 영국에 저항하는 인도인, 미국에 항거하는 필리핀인, 에스파냐에 저항하는 쿠바인, 그리고 일본에 저항하는 한국인 등은 언제나 중립적인 사회들로부터 특별한 공감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나라에 있는 노동계급은 이에 버금갈 만한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억압받는 민족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제3의 국가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노동계급의 경우에는 공정성을 가진 제3의 계급이 없기 때문이다. 억압된 민족의 경우에는 직접적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언제나 억압 국가들 안에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집단들은 공정성이라는 사치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미국의 소외된 흑인들에 대해 동정을 갖게 된다. 모든 사회에는 사회 문제를 흐리게 하는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성은 일반적으로 증대해 가면서 사회적 특권 세력의 요구를 억제하고 비특권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 자체는 보다 더 평등한 권력의 균형을 이룩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회적 힘은 부분적으로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 강제 수단을 소유하는 데서 생겨난다. 이러한 사회적 힘도 역시 대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종과 존경,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이성이 사회적 힘의 이 같은 원천들을 파괴하는 경향을 갖는 한, 이성은 강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약자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비착취자들은 마르크스가 분석한 것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착취를 당한다. 이성은 그들로부터 도덕적 자긍심, 도덕적 칭찬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이나 공평한 사회도 인정하지 않는다.
양심이나 미래의 공평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이들은 머리 깎인 삼손의 처지이다. 중요한 힘들이 그들에게서 빠져나간 것이다. 사회 내에서 이성의 힘은 완전한 힘의 평등을 가져올 만큼 강하지 못하다. 다만 목적을 위해 노력을 할 뿐이다. 이성적 사람들이 국제전쟁의 무익성을 비난하면서도 억압된 민족과 계급의 투쟁은 정당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이 사실은 왜 필연적으로 이성이 사회정책의 궁극 목적들을 구별해야 하는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만일 한 사회적 정책의 목적이 도덕적으로 합리적으로 승인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는 윤리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실용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가 도덕적 의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또 위험한 정치적 도구들이 도덕적으로 인정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도덕적 이성이 그 도구들의 남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니다. 갈등과 강제력은 분명 위험한 도구이다. 이러한 갈등과 강제력은 사회적 악을 양산하므로 지성이 있는 사회라면 그것들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이 강제력을 도덕적 이상의 실현도구로 삼는다면 이성은 이를 최고의 목적을 위한 봉사에 사용할 것이다. 도덕적 이성은 어떻게 강제력의 희생이 되지 않고서 강제력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강제력의 사용에 대해 가장 합리적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하려는 유혹을 견딜 만큼 공정한 재판소의 관할 하에 강제력을 두는 것이다. 각 국가들의 경찰력은 보편적으로 승인된 통치 기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시민들 간의 분쟁에 대해 어느 쪽이나 공평하게 다루고 도덕적 목적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강제력은 국내 분쟁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사회의 공정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국제 분쟁에 사용될 때에는 인류라는 보다 큰 공동체의 이익을 배반하는 위협으로 바뀐다. 그래서 오늘날 충분한 힘을 가진 국제적인 공동체를 조직하여 개별 국가들의 힘을 국제적 통제하에 두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정치적 강제력의 공정한 사용과 불공정한 사용을 구별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론이 구상하는 것과 같은 완벽한 공정성을 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정부는 결코 완전한 공동체 전체의 통제하에 있을 수 없다. 이는 국가 내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무지가 강제적 폭력에 의해 도전을 받으면 무지한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응 폭력을 저지를 것이다. 사회적 지성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는 폭력의 사용에 대해 완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물론 비폭력적인 방법이 이상의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다. 간디를 통해 확인된 인내와 절제를 유지한다면 순수한 도덕적 설득이나 폭력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얻기 어려운 정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다 큰 이성과 희망에 입각하여 이런 운동에 기대를 건다.
흑인들도 얼마든지 이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다. 종교적 상상력이 정치 생활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비폭력적 저항을 발전시키는 이 문제만큼 큰 것은 없다. 적에게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의 자각과 모든 인간 생활은 초월적 가치를 갖는다는 통찰은 사회적 투쟁을 넘어서서 그 잔인성을 완화시킨다. 적에게 내재하는 악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는 회개적 태도,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형제라는 사랑의 충동은 종교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세속적 상상력은 이런 회개적 태도와 사랑의 충동을 줄 수 없다. 비폭력의 정신이 동양의 한 종교 지도자에 의해 현대 정치에 도입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우연이 아니다. 서양의 종교적 유산은 서구 문명의 기계적 성격으로 인해 고갈되어 버렸다. 기독교적 통찰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순간부터 서구 문명은 본래적인 잔인성으로 인해 병들고 있다. 사회 정의가 비폭력적 정신의 요소를 갖지 않은 사회적 투쟁에 의해 달성되었을지라도 이렇게 해서 달성된 사회의 성격에는 부족함이 있다. 인간의 삶의 역사는 자연세계의 반영이다. 어거스틴이 말했다시피 역사의 종말에 가서 세계의 평화는 투쟁에 의해서 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평화는 결코 완전한 평화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현재보다는 나을 것이다. 인간의 지성과 정신이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자연을 정복하거나 제거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힘을 인간 정신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도덕적 이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점차 보다 높은 정의와 안정된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0.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 사이의 갈등.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화합되기 힘든 모순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읽기도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성의 기초를 둔 합리주의적인 도덕성은 이 둘의 중간에 있다. 이러한 도덕성은 때때로 사회적 요구보다는 인간 정신의 내면적 도덕적 필요성에 근접한다. 이럴 경우 그것은 종교적인 이타주의의 윤리보다 의무의 윤리를 심화시킨다. 일반적으로 도덕에서의 합리주의는 일종의 공리주의가 된다. 도덕적 합리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사회적 관점에서 보며 보편적인 성과 전체 사회와의 조화를 기준으로 세운다. 이렇게 볼 때 도덕적 합리주의는 이타주의적 충동뿐 아니라 이기적인 충동까지 도덕적으로 승인한다. 개인적 양심의 이름하에 국가의 폭력성에 저항하는 종교적 심성을 가진 평화주의자들은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노동자 계급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권력의지를 좌절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정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 그들이 보여준 모범은 적대국의 개인들 사이에도 저항심을 퍼뜨리고 자신의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고서
얼마든지 분쟁의 충격을 완화시킬 것이다.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되고 이러한 충성심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된다면 개인의 높은 도덕적 이상이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개인이 집단의 지도자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야심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인간 생활에 협력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회적 투쟁의 필연성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세력들 간의 전반적인 균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일반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 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잘 가꾸는 일에 열중하던 안정의 시대가 과거의 역사에 존재했었다. 중세가 그런 시대였다. 현대인의 양심에는 모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이 같은 불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인생과 예술의 섬세함을 가다듬고 깊게 만들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시대야말로 야만주의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는 좋은 일을 위해서건 나쁜 일을 위해서건 관계없이 사회 문제에 깊게 연루되어 있다.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안정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기술 만능주의가 전체적 인간 사회를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산업화 시대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달려온 불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공동체 내의 개인들 간의 관계보다는 공동체 상호 간의 관계에 더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단적 행동의 냉혹성에 의해 새로이 고통받고 있다. 그 경향은 이런 냉혹성에 따른 불행한 결과들을 가중시킨다. 이런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전통과 미래의 운명을 인생의 필수 요소로 생각했던 시대에 모두 느끼고 있던 최고의 이상과 유화적인 감정들은 현재 입장에서 사치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 인격적 도덕적 이상주의가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때로 그런 이유로 해서 비난을 받을 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는 정직성이 냉소주의에 못 미치는 시대이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왜냐하면 개인적 양심이 자연세계와 인간의 정신을 자연에 묶어두는 집단적 관계를 넘어설 때 갖게 되는 벅찬 감정은 인간 영혼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비극에는 아름다움도 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환상적 요인들을 제거했다. 우리는 사회적 불의를 대가로 지불하고서 개인 생활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게 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를 세울 수 없으며 인간사의 부패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강한 담당자는 낡은 환상들을 새로운 환상들로 바꾼 사람들일 것이다. 이 환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집단 생활이 완전히 정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가치 있는 환상이다. 왜냐하면 이런 환상이 사람들의 영혼을 부추겨 숭고한 광기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정의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광기를 갖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사악한 권력에 대항할 수 없다. 환상이 위험한 것은 맹렬한 환상주의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상을 철저하게 이성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다만 환상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앞서 이성이 그것을 파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